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3월 둘째 주로 접어듭니다. 3월 들어서는 영 시장이 탄력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쇼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만 하더라도 유로존의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았죠. 지난 금요일 날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고 해서 중국 증시 급락했죠. 미국의 또 고용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지표들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덜컹덜컹거리면서 나오는 지표들, 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 상해 지수가 4.4%나 밀려내렸고요. 다행히 미국 지수는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끝났습니다. 거의 약보합권에서 다우나 나스닥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중국이 좀 강했고요. 여타 증시는 그 여파를 받긴 하겠으나 중국 증시만큼 받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 아이디어를 찾아봅니다. 자, 어쨌든 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요. 지난주에 변동성이 좀 더 커진 상황인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1, 2월에 좋던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들이 이제 좀 거의 사라지고 경기 부진 얘기 계속 나오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좀 되돌아가서 얘기를 오늘 좀 시작해 보면, 저희가 올해 2019년 들어와서 제가 1차 반등 목표치로 2220 드렸습니다. 네. 딱 거기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제가 마지막 주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월 달까지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달이었고 녹일 건 다 녹였다. 3월 달에 구체적으로 펀더멘털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기서 더 뻗어나가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지수 게임이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쪽 쳐다보던 그림에서 이제 종목적으로 좀 이 눈을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지수가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 들어와서 시장이 참 어려워지죠. 2월까지는 제가 불렀던 종목들도 제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가니까 묻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3월 들어와서 이제 얘기하는 종목들은 이제 그다지 썩 재미가 없는데요. 역시 돈은 시장이 벌어준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2월 시장까지는 시장의 정답 개수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3월 들어와서는 시장의 오답 개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진 겁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작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그 이전 지수 때 비해서는 한 100피 정도 내뱉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꺼질 거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해소를 상당 부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크게 빠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지수 탄력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여기서 지수가 더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 오늘도 두 번째 코너에서는 유망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먼저 시장 얘기 먼저 하고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시장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 우리나라 뉴스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뉴스 하나 뭘까요? 북미 관계가 확실히 그 이전보다는 멀어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화의 이전에 비해서는 상대 강도가 훅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별 악재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이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면 당연히 무슨 얘기 나올까요? 미중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차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요,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이 미국 이제 그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역 정책 포커스를 맞췄을 때 상당 부분 리스크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도 찝었던 것처럼 2월 얘기입니다. 물론 3월도
여기에서 크게 변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제 그냥 찍듯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북미 카드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미중 카드마저 기대치를 하회할 경우 사실 미증시가 버텨내기 어려울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돌리는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안전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지수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게 부러졌습니다만 최근 금요일 부러지기 전까지만 한번 보면 제일 강했던 시장 어디예요? 중국 증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이 미중 무역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상당 부분 고전하던 기간, 이 무역 불확실성이 올라오고 중국 증시가 꺼지던 기간,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상당 부분 중국 쪽으로 관심이 돌아갔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MSCI 뭐 지수 편입 얘기도 중국한테 유리하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심은 중국 쪽으로 많이 쏠렸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 연준에서도 요즘 무슨 얘기 많이 해요? 비둘기파적인 색채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가장 골치 아팠던 두 가지 뉴스는 기준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 어려워지는 시장으로 가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계속 유효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신흥 증시의 리스크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뭐 우리 대한민국도 뭐 2월 달까지는 뭐 굉장히 잘 나갔었고 중국 증시가 뜨겁게 반등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미중에 대한 불확실성이 꺼지면서 중국으로 포커스가 맞춰졌었던 거고 거기에다가 부양책들 얘기를 하면서 사실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나온 얘기를 이제 좀 돌이켜 보면 일단 성장 목표치를 떨어뜨렸죠. 6%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국의 성장 뭐 8%, 뭐 바오바 적어도 8%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이제 뭐 7, 뭐 6.5 나오다가 이제 6%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장 목표치가 좀 다운되는 부분. 사실 이건 이상할 거 없어요. 사이즈가 커지면 성장률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됐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 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7% 줄었어요. 뭐 이런 부분들, 뭐 유로존의 지표가 부진해요.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섞이면서 우리가 2월 말에 얘기했었던 기대감 반영은 여기까지. 3월에는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출발을 했는데 펀더멘털 개선에 대해서 뒷받침을 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마이너스를 만들어낸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만 서프라이즈 인덱스 값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인덱스 값은 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 대표적인 주간 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죠. 뭐 100 이상이면은 뭐 좋은 거예요. 50 이상이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지표들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기준점 자체가 눈높이입니다. 눈높이보다 잘 나오면 플러스 값이고 눈높이보다 못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이 눈높이를 상회하는 지표값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연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지금 금리 올리겠다라고 세게 나갈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밝혀줘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상당 부분 또 상세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 안 좋으니까 시장 앞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주에도 관심은 지표로 좀 모여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 정도면 뭐 지수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오케이라고 사인을 줄 수 있는 지표 수준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관심 모아지는 지표들을 좀 집어내면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 나옵니다. 이거는 예상치고요. 요건 전월치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개선이 되느냐 마느냐. 뭐 지금 가이드는 뭐 전월에는 마이너스였고 일단 이번에는
플러스 값이니까 개선이 될 겁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눈높이를 못 맞추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프라이즈 인덱스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기준점을 상회하는 눈높이를 상회하는 지표를 기다리게 될 것 같고요. 화요일 내일 저녁입니다. 물가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가 데이터가 뭐 상당 부분 우리가 관심권에서는 좀 멀어졌죠. 일단 유가가 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물가 부담을 떨어뜨려 놨었던 상황인데 최근 유가도 좀 다시 올려놨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뭐 가중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전보다는 부담이 줄어들었던 부담 정도가 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물가 데이터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은 화이트데이인데요. 네, 화이트데이 날 초콜릿도 중요합니다만 중국의 3대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뭐 산업 생산 이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최근 우리가 중국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라는 뉴스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뒷받침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수 탄력을 부활시킬 만한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 지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요즘 중국 지표 열심히 보고 있으니 목요일 날 이 지표까지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자생적으로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외부 변수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외부 변수들이 좀 약하게 나왔었던 상황, 특히 금주에는 중국의 3대 지표 발표를 쳐다보면서 뭐 지수는 이미 레벨 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뭐 중국만 나홀로 강세를 가고 있어서요. 우리는 왜 못 가냐 좀 섭섭했는데 중국 뭐 또 급락한다고 해서 또 반길 일도 아닙니다. 그럼요. 예, 이번 주에 챙겨야 될 지표들 일정들 쭉 보셨고요. 그러게 어쨌든 시장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춰져서 가고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종목 공략은 중소형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종목 아이디어 좀 주세요. 일단 종목 밝히기 전에 분위기서부터 한번 보면 얼마 전까지는 뭐 철이니 비철이니 뭐 반도체니 뭐 시가총액 상위에서 뭐 여기다 할 거 없이 모두 다 강세였어요. 근데 지난주 한번 돌이켜 보시죠. 중국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디부터 빠져요? 소재부터 빠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건 정말 쉬운 게임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고 기대치 반영되고 뭐 업사이드 크게 남아 있는 종목들 고르면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먹히던가요? 안 먹히죠. 그래서 종목들을 고르는 게 이전보다는 한 번 더 들어가서 골라야 될 정도로 좀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난주 수급에서 관심이 좀 모이는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예. 제이콘텐트리는 작년 하반기 때 유증을 한번 1,600억인가 유증을 했었죠. 사실 그때 이후에 밀리면 안 되는 주식이었어요. 뭐 유증을 하는 이유가 워낙 명확했었기 때문에 그 유증 이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읽어서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 때 빠졌죠.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 때 시장이 그렇죠. 여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반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수라장에서도 플러스 5% 만들어내는 모습을 봤을 때 기관 수급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제이콘텐트리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 있을까요? JTBC 생각나실 겁니다. 요즘 우리 뭐 KBS 드라마나 MBC 드라마나 이런 거 물론 여기도 많이 보십니다만 저는 원래 뭐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만 얼마 전까지 뭐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뭐 스카이캐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JTBC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JTBC에서 간판 프로로 내세우는 뭐 예능 코너들, 드라마들 뭐 굉장히 많죠.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TV 하면은 KBS, MBC, SBS 이거였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뭐 TVN, 뭐 이런 CJ, ENM 쪽 이게 다였죠. 근데 최근 보시게 되면 이쪽은 많이 레벨 다운이 됐고, 그러니까 지상파
조금 많이 레벨이 다운이 됐고 뭐 TVN의 약진과 그러니까 이 ENM의 약진과 뭐 레벨 업된 뭐 JTBC 뭐 요 정도로 이 방송사 점유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유율 올라가면 뭐가 같이 올라갈까요? 광고 단가 네, 올라가죠. 광고 단가가 올라갑니다. 간판 코너에 그 광고 하나 실은 것들 사실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수익성 개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성 개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은 뭐 어떨 때는 좀 높고 어떨 때는 좀 낮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매출액단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 평균 레벨이 뭐 요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 레벨은 이 정도 된 거고 그 이후 레벨은 이 정도 지금 뭐 예상되는 레벨은 이 정도 계속해서 레벨업 되고 있는 매출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고를 때 딱 하나는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매출 찌그러지는 회사는 고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익이야 어떨 때는 뭐 일회성 비용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이익은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물론 이익이 안정적이면 제일 좋죠. 근데 이것보다 더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매출이 찌그러지고 있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매출이 찌그러지고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안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출단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이익률단을 올리고 있는 일단 제2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뭐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이 1,600억에 달하는 증자 유증을 했을 때 사실 어디다 쓰겠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었죠. 드라마 IP에 투자하겠다, 네. 대작에 투자하겠다, 영화에 뭐 투자하겠다, 펀드 투자 규모를 뭐 확대하겠다, 뭐 IP에 대해서 뭐 기존 투자를 뭐 하겠다, 뭐 플랫폼에 투자를 하겠다, 차입금 상환하겠다. 너무나 명확한 이 1,600억의 사용처를 밝혀줬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밀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뭐 어쨌든 뭐 결과치가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유증 이후에 시장이 뭐 어려웠든 쉬웠든 시장이 어려웠으니까 뭐 주가가 좀 약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발표 난 거 보셨을 텐데요. 뭐 필름몬스터 인수를 얘기를 했는데요. 잘 쓴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영화에서 뭐 완벽한 타인이었나요? 뭐 히트를 쳤었는데 그거 제작비는 얼마 안 들었는데 굉장한 히트였죠. 그래서 뭐 그걸로 유명한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필름몬스터 인수하는데 돈 쓰고 그럼 니네들의 증자 자금이 이런 데 쓰이는 거구나. 그럼 제대로 증자 자금이 활용되고 있고 매출을 추가적으로 업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2 콘텐츠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메가박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저는 마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저희 애들과 함께 캡틴 마블을 보고 왔는데요. 아침 일찍 봤는데 극장이 꽉 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또 다시 한번 이거 끝나고 나면은 엔드게임 나오죠. 마블 엔드게임 나오니까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또 사실 또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이 블록버스터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극장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근데 극장 중에서 JTBC가 갖고 J 콘텐츠가 갖고 있는 거는 메가박스인데요. 메가박스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요즘 IPO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메가박스 IPO 하면은 그 돈 어디로 들어갈까요? J 콘텐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가박스 IPO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분위기도 사실 이 J 콘텐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지금 주가에 비해서 EPS 계산해 보면은 사실 낮다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업종 자체가 저멀티를 받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고멀티인데 고멀티 중에서도 뭐 다소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PS가 급증을 치면서 뭐 작년 EPS도 사실 대단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읽으면은 주가의 멀티플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가박스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증자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이 J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장에서 수급 움직이는 걸 보면 알겠죠. 기존에는 하루에 100만 주 단 거래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최근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400만, 500만 뭐 이 정도 거래가 튀거든요. 이 거래 튀고 있는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기관 수급이 하루에 뭐 50만, 40만,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100만 단 들어갔거든요. 총 거래가 400만 주인데 100만 주가 기관 매수다. 그러면 누가 주도해서 샀는지가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증자 자금 이후에 이때였는데요. 뭐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한번 빠졌었던 주가가 최근 분위기를 타고 반전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 거래량을 틔우면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지수 관련된 종목을 뭐 추가적으로 부르기 좀 어려운 시점이 됐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고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때는 내가 아닌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진 종목들을 고르는 게 승률이 높을 거니까 기관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제이 콘텐트리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예, 오늘 종목 아이디어로 제이 콘텐트리 말씀하셨습니다. 통상은 종목 얘기하실 때 뭐 한 2종목, 3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한 종목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힘줘서 말씀드렸죠. 예,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광범위하게 종목을 사실 막 찾기는 쉬운 시장은 아니다. 네. 예, 그다음에 집중해서 좀 볼만한 종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힘줘서 좀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수가 크게만 밀려주지 않는다면 예, 중소형주 게임으로 이제 해볼 만한데 네. 워낙 이제 또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거든요. 예, 전략은요. 네. 일단 정답수가 떨어진 거는 인정하고 가야 네. 됩니다. 뭐 시장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수 떨어진 뭐 어려워진 분위기는 인정하는 거고요. 그거기 때문에 사실 지수 탄력성이 떨어져 있으니까 종목으로 관심 높아질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어려워진 종목에서 종목에 관심이 높아지면 나보다는 시장에서 메이저 관심이 높아진 종목을 고르는 게 승률이 높을 거기 때문에 수급 강세 주식으로는 더 따라 사는 매매들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시장에서 사고 있는 종목들, 거래가 튀고 있는 종목들, 반전을 꾀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좀 슬림화하셔서 시장 쳐다보는 게 이번 주 승률 높이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금요일 워낙 이제 중국 증시 급락 상황이 컸기 때문에요. 다들 마음에 좀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영혁 팀장이 만나면서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로 옮기셨죠? 이 브랜드가 입에 배가지고 예. 네.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